자, 이번 시간 이제 부동산학 총론 관련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학,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일단은 부동산학에서는 그동안 출제 포인트 19회 때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핵심이 될 게 응용과학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의 목적이 있겠지만 순수과학이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응용과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과학은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한 학문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현실과는 무관한 학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학과 같은 학문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라고 해서 응용과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해서 법학이라든가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들을 짬뽕는 것을 가리켜서 부동산학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응용과학이라는 게 19회 때 한번 쟁점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서 이건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한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몇 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요. 이게 이제 그 옛날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됩니다. 해서 사고에 대응해서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이름하여 안전성의 원칙에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고에 대응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거,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키워드 하나 잡아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하는데, 요건 딱 하나, 안전성의 원칙, 거래 사고에 대비할 것, 요 정도 이슈에서 요건 이제 한 20년 다 묶어서 20년 정도에서 두 문제 구성됐던 응역에서 응용과학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개념 정도만 기억해 두실 것. 자, 본론 들어가세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기술적 관점의 부동산, 경제적 관점의 부동산, 법제도적 관점의 부동산 이렇게 대별을 하게 됩니다. 해서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공식 따서 외워야 되죠. 그래서 연, 공, 위, 환 해서 요 외우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물리적 관점에서 또는 기술적 관점에서 같은 얘기인데요. 자, 부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법을 또는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자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공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위치 또는 환경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30회 때 역시 나왔던 주제 연공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한편 경제학자 입장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겠고, 그다음에 자본이라는 개념도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생산 요소에서 토지 위에 건물 짓고 주택을 짓다 보니까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상품 또는 소비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만족을 느끼죠.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근데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이 연공위헌하고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고 하는 것의 단어, 키워드를 배열하는 걸 갖고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연공위헌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제도적 관점의 부동산에서 민법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준부동산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자, 최근 문제의 대부분은 토지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그리고 건물을 포함한 그 토지 위에 정착물을 가리켜서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있고,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라는 개념도 존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종속된 정착물,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부합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세트로 사고 파는 것을 부합된, 종속된 정착물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돌담, 구거 이런 것들의 예시값. 중심축이 되는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서 우리가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의 한 예시값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텐데, 이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 식재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 농작물 수목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권리의 객체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농작물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이 플랜카드 붙여놓고요. 이 나무의 소유자는 누구다라든가 농작물의 소유자는 누구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두게 되면 이때는 이제 그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똑같은 논리고죠. 농작물도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도 독립된 정착물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가 대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중에서 파밭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재배를 하는 사람이 파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름하여 거기다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놓게 되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 민법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권원 없이, 자, 재배한 농작물 가운데서 원래 이제 권원 없이,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이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권한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독립된 정착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과 분리가 될 수가 있느냐, 요걸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되죠. 그 정도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연공위원하고 자산자본 생산료 소비재 비교하는 거 하나 이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종속된 정착물하고 독립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개 관점. 그 외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이렇게 나가게 되죠. 원래 이제 그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원래는 이제 이것도 부합되는 것들인데, 자, 등기된 임목은 이런 식이죠.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느끼 할 수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느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느끼를 하게 되면 요걸 담보로 해서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또 매매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목이라는 개념이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법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는 개념인데, 자,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이 있을 테고요. 그 안에 설비까지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공장재단. 자,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광물을 캐기 위한 각종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등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광업재단.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가서 보게 되면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거, 이 준부동산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요즘엔 잘 내지 않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나중에 중개 대상물 할 때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까지 분석하겠지만 거의 문제가 거의 루틴 정해져 있어요. 기술적 관점의 부동산과 경제적 관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몰빵하시면 돼. 연공, 위안 이거 외우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토지 정착물 가운데서 토지 종속된 정착물과 독립된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민법의 부합에 관한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흠토드릴 주제가 바로 부동산업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업에 관한 거 지금 이제 7년 동안 두 문제 나왔나요? 그래서 일단 외우실 때 임공, 관중, 그 다음에 자감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임공, 관중, 자감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 이 부동산업의 분류라고 해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공급업, 그다음에 관리업, 중개업, 그리고 자문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법에서 임공, 관중, 자감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겠고요. 자, 임대업이라고 하는 게 주비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서 뭐 디테일한 내용을 보는 건 큰 의미가 없겠고, 기타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비, 기로 분류를 합니다. 자, 출제 포인트,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주, 비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과 비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은 있지만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토지와 연계가 되는 부분. 토지는 따로 이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중개 대상물에 따른 확인 설명서 얘기를 할 때, 자,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적 장부나 현장 탑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 영역을 기본 확인사항, 이에 비해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한테 고지를 받거나 물어서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세부 확인사항.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기본 확인사항에 그런 게 있었죠.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거고, 두 번째 권리 관계라는 것이 있겠고, 세 번째 공법상 이용 규제라는 개념, 이렇게 해서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 그 다음에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이제 돈 얘기 나와 있어서 거래 예정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 세율,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자, 나중에 이제 입지 조건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은 또 관리 파트에서 관리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 설명하게 되어 있지만,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 토지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바로 부동산 관리업에서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될 테고, 그럼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 평가업 등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 파트랑 거의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개발 관리론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은 개발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될 테고, 관리 나올 테고, 같은 맥락에서 임대업 이런 것들도 같이 거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개 이 파트는 별 문제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투자론과 관련되어 있고요. 감정평가업, 감정평가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차 중에 우리 금융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부동산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개 외우셔야 돼. 그래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금융업이라는 것도, 부동산 금융업도 따로 이 부동산 업의 분류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두 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부동산 업 얘기할 때는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문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기초적인 개념이 되겠고, 자,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26회 때 나왔던 주제. 자, 요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문제를 보면서 그냥 멍은 읽어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외우셔야 돼. 자, 부동산 학에서 키워드가 되는 게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에서는 거래 사고에 대응해서 안전을 고려해 가면서 학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안전성의 원칙.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지금 설명드린 게 전부니까. 그래서 1번 질문 보니까요. 끄트머리 응용과학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해서 이 부동산 활동은 뭐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차를 하거나 중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얘기가 될 테고,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값이 비싸다,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리켜서 부동산 현상이라고 부르게 된다. 큰 의미 없고요. 자, 3번. 자,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에서 다시 가볼까요? 기술적, 물리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거죠. 경제적,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법률적에서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 가지 관점, 요걸
응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뒤에 단어 보셔야 돼. 앞에 보면 말입니다. 끄트머리, 자, 안전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최유효 이용 이런 얘기 써 있는데 틀렸죠. 그래서 자, 안전성의 원칙은 뭐 거래 사고에 대응해서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냥 읽어보고 나서 멀뚱멀뚱해서 조금 바꾸면 안 돼. 그냥 문제를 가실 때 두세 개 정도 키워드는 외우고 들어가야지 문제를 풀지 읽어봐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냥 계속 텍스트를 밋밋하게 보시기면 남는 게 없어요. 해서 두 개 응용과학.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자, 19회 때 나왔던 것이 뭐야?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것도 그래. 절대 문장을 보지 말고 끄트머리 가서 봐요. 끄트머리 가서 뭘 봐야 된다? 응용과학. 자, 19회 때 구성할 때 부동산은 겁나 길게 써놓고 순수과학이 한 종류이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얘기를 문장을 읽지 말라고 자신의 뇌 수준을 너무 파악하지 마세요. 뭐는 엄청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 얘기에 취해.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어,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마지막 단어 찾아보시는 게 그게 이 부족한 기억력을 카바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응용과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종합학문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키워드 안전하게 되면 거래사고, 또 거래사고 나오게 되면 다 안전이라는 거. 요렇게 사고와 안전 요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많이 안 나오는 주제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자,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스톱. 그냥 가면 안 돼. 저 읽게 되면 작살납니다. 개념 얘기할 때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연공, 위안이 있었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고,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 존재한다. 해서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 외에 정착물 가운데서 토지로부터 자, 종속된 거, 그 다음에 독립된 거,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문제만 갖고 주구장창 내는데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순수 좀 바꿔놨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별 문제 안 되겠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뭐 나와야 돼? 연, 공, 위, 환 나와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야. 그래서 얘는 출제하는 기술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하고 뭘 비교하고 있어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섞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워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읽어보다가 절대 못 풉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거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뭐가 들어간다? 연공, 위안에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두 개 들어가 있고 두 개 모르는 거 들어가 있죠? 이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의미하게 된다. 해서 외우셔야 된다고 연공, 위안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그 다음에 준부동산, 부동산을 준해서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시 삼았던 것이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공장재 등, 광업재 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준부동산이라고 정의했었고요. 쟁점 안 돼요, 요 근래는.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분리된 거래 객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부른다 해서 이거 이제 뭔 얘기하는 거냐면 저 얘기죠. 집합 건물 같은 것을 가리켜서 복합 부동산. 의미 없어요. 하나쯤 몰라야 돼.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예요? 자, 3번 일단 쟁점이 되게 될 테고, 그리고 이 문제와 전혀 무관하게 바로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된 정착물 두 개로 대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문제가 루틴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약간 모범 같은 게 새로운 지문이 등장했는데 쫓아가시면 안 돼. 그냥 기본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1개만 똑바로 해도 항상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30회 때. 자, 앞에 나왔던 문제가 언제야? 27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네, 개돼지같이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30회 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옳은 것으로 짝짜진 것은 우리가 외웠던 게 뭐야?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외우셨죠?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셨다고? 그럼 연공, 위안을 찾아봐야지. 읽어보면 안 돼. 자연,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간 어디 있어? 공간. 자,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환경 어디 있어? 환경 없네? 그러면 이제 디귿, 미음, 시옷. 요 세 개가 뭐가 된다?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게 된다. 똑바로 외우셔야 돼.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아까 27회 때 문제하고 30회 때 문제하고 똑같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공, 위안 외우면 풀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구성을 해요. 지금 전혀 다른 문제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 항상 똑같이 낸다니까 박스 냈다가 지문 냈다가 지문 냈다 박스 냈다 그냥 업어치고 맺히고 이게 이제 그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은 출제하는 모양새가 좀 달라져서 결국은 따로 내요. 독립된 정착물하고 종속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고,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하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게 또 한 문제. 그래서 이게 27회 때, 30회 때 보시라고 답을 지금 분석을 해보면 연공, 위안 이 얘기하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섞어가지고 27회 때 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27회 때 공부했던 사람이면 똑바로 기출을 분석하고 들어가면 30회 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날로 먹는 거지. 그냥 숨 쉴 것도 없지. 남들 볼 때 읽어보면 안 돼. 읽으면 그냥 연공위안 외웠던 걸 자꾸 찾아보셔야 돼. 외웠던 거. 이게요, 저처럼 이제 숙달이 돼 있어도 앞에서부터 읽어보잖아요. 헷갈려버려, 나중에. 이게 아리가리해져. 이게 또 어디 속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연공위안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암기해서 푸는 거지. 이게 절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이 뭔지, 공간이 뭔지, 위치가 뭔지, 환경이 뭔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나오는 거나 똑바로 하자. 이런 얘기야. 연공위안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풀어가실 것.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자,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을 논함에 있어서는 뭐야? 종속되느냐, 독립되느냐, 이 싸움만 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볼까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토지로부터 독립된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 있죠? 자, 토지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제3자가 아무 권한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건축 완성된 시점부터 건축한 자가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즉, 토지 소유권하고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로 해석한다. 자, 등기는 임목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임목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누구든 간에 각 등기 명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농작물. 자, 원래 수목이나 농작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함이 원칙이다. 근데 이제 농작물이나 수목을만 팔고 거기다 플랜카드를 딱 붙여놓고 여기는 아무개거다. 이렇게 이 수목은 또는 이 농작물은 아무개거다라고 공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물건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람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다음 몇 번? 3번 국어라고 해서 돌담 국어 이런 것들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즉 국어만 사고 팔고 돌담만 사고 팔고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이 되게 된다. 어찌됐든 지금 논의의 포인트 자체를 보셔야 돼. 독립되느냐, 종속되느냐, 요걸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5회 때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문제를 검토를 해보게 되면, 자, 29회 때 문제 구성을 하네. 자, 보니까 토지 소유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의미, 사용수익 처분. 별 의미 없고요. 민법 공부할 때.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토지 소유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주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냥 억지로 지문 끌고 들어왔고요.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라고 해서 요거 민법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백날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불해도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물론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같은 경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의 공시수단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또는 신축 같은 걸 하더라도 그 권리가 외부에 공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학계론 이런 데서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렇게 난이도 있게 구성 안 해요. 그래서 대충 보면 되고, 자,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것은 없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정착물은 두 개 있었잖아요. 종속된 정착물하고 독립된 정착물 두 개로 대비해 볼 수 있었죠. 자, 이 문제도 똑같은 거야. 지금 25회 때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물어본 포인트가 뭐야?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된 정착물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문제를 내기가 민망하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된다? 바로 29회 때 구성을 할 때는 바로 자, 독립된 정착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나올 문제는 31회 때 출제하면 빤해. 자, 박스 딱 쳐놓고 뭘 해?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은 거지. 독립된 정착물하고 종속된 정착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아까 우리 30회 때 이거 있었잖아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하고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하거나 또는 지문 구성할 때 이따위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다. 이 문제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자,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에는 점점점 등이 있다. 거기다 이제 돌담이나 국어를 하나 딱 집어넣기도 못하다. 틀리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외울 것도 한정이 돼 있고 그걸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다른 것들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혹시 시험에 나올까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못 외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연공위안,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근데 이게 다 못 외워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게임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조금 이제 민법적인 지식이 요구가 되는 것이 바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하고 토지의 종속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것. 지금 문제 보니까 25회, 27회, 29회, 30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7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던 것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논의해야 될 주제 어디 있어? 자,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업의 분류. 자, 외우셔야 돼. 자, 뭐라고? 임공환중자감. 읽어보지 마. 읽어보면 안 돼. 읽어보면 뒤져. 그냥 임공환중자감. 일단 뼈대 외우셔야 돼. 임공환중자감에서 자, 끝머리 임대업 어디 있어? 임대업. 임대업 여기 있구나. 임대업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급업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관리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그리고 감정평가업 이렇게 하는데 금융업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어요. 부동산 금융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외웠을 때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외운 순서를 찾아보셔야 돼. 대부분이 그냥 읽어보시거든요. 읽어보시면 외웠던 것 자체가 잊어버려요. 시험 보다가 지문 보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순서가 여기서는 제일 먼저 5번에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 및 대리업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운 걸 끊임없이 활용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첫 번째 잊어먹지를 않고요. 두 번째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외워놓고도 임공관중자감 다 알아도 이런 문제 놓쳐요. 왜? 가서 가짜않게 생각을 하거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의 거의 극치 수준이야. 한 70점 정도를 목표로 산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좀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갖고 출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점수가 안 나오면 상식이 없는 거야. 상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외워야 돼.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단순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하이클래스 문제예요. 이 금융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 범주에 공부하다 보면 있거든. 그러면 내용을 쭉 읽어가시면 거의 백발백중 다 당합니다. 금융론 있는데 이렇게 누가 금융론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할 때 임공관중자감 외우셔야 된다. 임공관중자감 외우셔야 된다고요. 임공관중자감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외우셔야 돼. 임공관중자감 그리고 금융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언제 나왔었냐면 이 문제가 24회 때 나왔다가 한 4년 만에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부동산업의 분류 체계 등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일단 잘 모르지만 우리가 배웠던 게 임공관중자감 이렇게 갔었죠. 임공관중자감 해서 보니까 관리해서 두 개 나와 있죠.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3개가 나와서 3개 중에 찍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 관리 나와 있죠. 아무래도 얘는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비주거용의 부동산을 관리하면 이게 비주거용 부동산에 있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꼴이에요. 해서 자 사무용 건물이 소위 비주거용 건물의 예시로 하고 있고요.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외워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부 용도까지 줄줄줄 물어봤던 그런 케이스고, 일단 이 파트를 가실 때는 관리업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주비 끝나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앞으로 100% 출제 포인트 삼아 낼 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앞에 문제가 짬뽕을 하게 되면 뭘 되겠어? 비주거용 다시 이 앞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자 대표적인 문제값이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깔아주겠죠? 앞에서 임대업도 주비기, 그 다음에 공급업도 주비기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이 없다고 그래서 토지는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이라는 것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 문제를 본 출제위원이 지금 28회 때 냈잖아요. 31회 때 이 문제를 출제하고 싶으면 거의 100%입니다. 뭘 내겠어?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요걸 갖고 다음 중 부동산업에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데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다가 뭐라고? 자 세부 용도를 따지는 것이 주거용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자 임대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 뭐 부동산의 중개 및 대리업 뭐 깔아주면서 지금 이제 여기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에다가 뭐라고 장난친다고요? 바로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그러면 아주 그럴싸해 보인다고. 관리업은 뭐가 없었어?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이 없다고 그랬다고요. 다시 자 다시 임대업, 주비기 세 개로 구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도 주비기로, 관리업은 뭐가 없어?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이 없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주비기 이런 거 쭉 깔아주면서 지문 한 3개 구성하고 뭐 여기 중개 및 대리업 이런 거 던져주고 감정평가 던져주면서 툭 던져줄 지문이 뭐라고요?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앞으로 이미 냈던 것 중에 금융업 충분히 또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 난이도 이 문제랑 같이 짬뽕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없다고요? 외우셔야 된다고. 금융업 없고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없다. 일단 두 가지로 가는 거지. 임공관중자감 뼈대 잡아서 대충 감 잡으시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타 부동산 관리업과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문제를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 가서 읽어보다가 느낌이 오는 거 오면 찍고 이렇게 아니야.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문제 루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이것도 괜찮은 게 좀 관리업만 주거용, 비주거용 두 개로 가거든요. 기타가 없다고. 그래서 사업시설의 유지 관리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아파트 관리는 대충 감 잡을 수 있을 텐데 사무용 건물이 기타 비주거용인지 또는 사업시설의 유지 관리가 비주거용인지 여기 이제 헷갈려서 둘 중 하나를 찍는 방식으로 풀어야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24회, 28회 때 출제가 됐고 31회 나온다라면은 자 아무래도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이라든가 앞에서 나왔던 금융업 이런 것들을 이슈로 삼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자 부동산업의 분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용어의 정의들을 보게 되면 앞에서 자, 부동산 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응용과학 외우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가 된다? 거래사고. 그럼 거래사고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와야 돼? 안전성의 원칙.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연공위원하고 자산자본 생산력 소비재 비교하는 거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마지막이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해서 자 임공관중자감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하고요. 금융업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만 가지고 세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요거랑 같이 지금 착각을 유도해 내려고 만들어냈던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등에 관한 주제. 여기 네 개 나왔는데 세 개만 주구장창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자, 토지라고 하는 제와 부동성이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와 달리 토지라고 하는 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출발점이 되게 될 테고, 자, 외임국지 해서 외부 효과, 임장 활동, 국제적 시장, 지역 분석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돼. 외임국지에서 별 의미들이 없기 때문에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는 거,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이거 정책론에서 논의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주체적 활동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줬을 때 이익을 줬다고 해서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손해를 줬을 때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외부 효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예시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장사시설이 설치가 돼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의 외부 효과. 자,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이걸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단 주야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런 외부 효과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다. 장사시설이 따라오게 되면 그냥 아파트 들고 가버릴 수 있다. 그러면 외부 효과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텐데, 하여튼 외부 효과라는 개념은 뭐와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임장활동 거의 안 나오고요. 자, 부동산, 땅을 보고 싶으면 다 직접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땅 가지고 와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임장활동 거의 이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죠. 서울의 땅값이 오르게 되면은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진주에, 군산에 있는 땅을 갖다 팔면 되고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갖다 팔면 될 것 같은데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국제적 시장. 비싼 데는 비싸고 싼 데는 싸다. 이런 식의 개념을 국제적 시장.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요. 자, 어떤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 지역 또는 이제 유사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먼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나서 개별 물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획정을 하게 되는 거. 이거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먼저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이 선행되게 된다. 이런 것들 뒤에서 나오는 주제에서 외임국지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부증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증성, 다른 재화에 달리 물리적으로 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바로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일단 좀 단순한 것이 집가 상승 얘기와 집가 상승,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위에다 높게 건물을 지어 올린다.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자, 부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자,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 그래서 가격 서로 입지 경쟁 붙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된다. 집가 상승, 그리고 비싼 땅이니까 높은 건물을 짓게 된다. 바로 집약적 토지 이용 이래 갈 테고,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예외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외는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는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택지 조성이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은 소위 공호자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뒤에서만 간단하게 논의하겠지만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요, 부증성은 토지를 물리적으로 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근데 송도 앞바다 메꿔서요 육지를 늘리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건 새롭게 토지를 늘린 것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용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산 밀어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택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것도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토지는 있던 것이고 거기를 좀 깎아내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자, 예외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지금 이제 지가 상승의 얘기, 이것과 연계된 게 집약적 토지 이용.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없다라고 할 거.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거. 예외는 없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영속성, 썩지 않는 성질을 가리켜서 영속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장기 투자에서 운영이득 또는 자본이득 등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여기에 나중에 투자론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하는 거, 영업이득 또는 이제 자본이득 이렇게 용어를 써요. 영업이득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그래서 나중에 투자론에서 가유순전호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런 식의 스토리를 잡아내게 되는 것이 가유순전호라고 하는 거. 이게 운영이득 또는 영업이득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나중에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 단계에 따라서 순전후에서 순매도에 세전지분복귀액, 세후지분복귀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자 썩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영업이득 또는 운영이득 외에 나중에 팔아서 얻게 되는 자본이득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시장에 다른 상품에서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 감가상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의 문제. 자, 건물만 해도 감가상각의 문제가 있는데 토지에 있어서는 어떻다? 감가상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가볼까요? 자, 부동성에서 나오는 키워드 외임국지 이렇게 할 테고 자, 그 다음에 부동성에서 지예 그냥 가십시다. 지예 해서 어차피 공부 안 할 거잖아. 지예 외우시라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 안 돼. 읽어보고 나서 느낌이 오기를 바라면 안 돼. 자, 그 내용 많이 쌓여서 가능한 거야. 자, 지가 상승의 지자, 예외 없다의 예자, 지예 이렇게 가면 될 테고 나머지는 영속성과 관련이 됩니다. 세 개를 갖고 지금 문제 구성이 되고 있으니까 두 개라도 똑바로 쳐 외워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가지고 아까 연공의안 이렇게 외웠어. 근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똑바로 안 외웠어. 하지마. 어차피 둘 다 외우려면 둘 다 못 외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 가지가 이제 세트가 되게 되는데 주로 개별성 거의 구성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외임국지 외우셨고요. 지예.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된다? 영속성에 관한 개념이 된다 해서 이렇게 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 거야. 제일 미련한 인간은 이걸 둘둘둘 다 외우려고 용을 쓰는 거야. 자기 내 용량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 야,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좀 지혜롭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외임국지, 지혜. 그럼 끝난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와 연계가 되어 있다?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있다. 키워드로 가셔야 됩니다. 외임국지, 그 다음에 지혜 해서 다시 갑시다. 자, 부동산에서 외부 효과, 임장활동, 국제적 시장,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라는 키워드로 연계가 될 테고요. 지혜, 지가 상승. 자, 땅값 비싸다 이 얘기하고 또 하나가 예외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테고 나머지가 다 뭐와 연계되어 있다? 영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할 거. 그 외 23회 때인가 구성이 돼서 요즘에 거의 구성 안 될 텐데 개별성은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여기까지만 가시는 거야. 더 이상 치고 들어가면 안 되고 나중에 몇 가지 시장론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이드로 설명드리는 개념이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자, 외임국지 지혜, 외임국지 지혜. 이거라도 뒤지게 외워놔야 돼. 이거라도 똑바로 외워놓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외임국지 지혜. 그래서 외임국지 지혜, 외임국지 지혜, 외임국지 지혜 외우셔야 된다고. 이거 나만 외우는 것 같아. 난 다 외워봤자 시험장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자격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잘난 척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 학원 광고할 때 저는 이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자기 시험지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평균 90몇 점하고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지가 가르치고 지가 시험 보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지금. 지금 자격 취소가 되려면 이게 방법이 3년 후에 다시 시험 본다고 치고
짱구를 굴려도 이게 마땅치가 않아.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 가서, 공인중개소 가서 자격 취소 사유, 뭐가 있어요? 부다다, 정정정 증이 있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실 그랬어. 술 먹고 있었으니까 맨정신이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입증해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양도대여. 2개 들어갔었고, 그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은 누구 자격증 빌리실 분 없나요? 그래서 빌려주고 나서 일단 그 다음날 가서 사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자격 취소를 해달라. 3년 후에 시험 보게.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정도 다시 돌아와서 지금 외임국지 지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영속성에 관한 개념입니다. 요거는 지금 출제 비중이 워낙 높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 하여튼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 3개밖에 안 내는데 뭘 비교를 그런다. 거기서 빼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임국지 지예, 외임국지 지예, 외임국지 지예. 일단 공식부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을 하든 말든 그 다음 얘기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임국지 지예, 외임국지 지예. 그래서 부동성하고 부증성 설명드렸고 나머지가 영속성 이렇게 가지고 문제 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활동 현상 등 자,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외임국지 말고 지예 해서 지가 발생을 시킨다. 나와 있죠? 지가 상승 이런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다. 땅값 비싸니까 자, 참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게 최유효 이용이란 개념과 관련된다. 개별성 자, 오른편인데 놔두고 자, 부동성 좀 어려웠던 주제야. 외임국지 지예, 외임국지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영속성. 자, 가볼까요? 자, 직접 하는 법. 이것도 모르겠다. 자, 부증성. 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자, 토지의 부증성을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한 거야. 우리가 자, 산지를 개간하고 바다를 메꾸고 이런 것들은 용도적으로 용도를 다 바꾸는 것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예외는 자, 최소한 부증성의 예외는 아니지만은 자, 토지의 어떤 개간, 자, 산지 개간이나 공유 수면의 매립을 통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해서 요거 5번을 틀리게 뽑았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28회 때 문제구나. 자, 먼저 부증성, 지가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지문이요.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 활동 이런 것들도 다 개별화 시키게 된다. 같은 모양새가 없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그 다음에 3번 어려웠어요. 토지의 부동성은 지자체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지방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제는요 부동산의 소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제주도에 있는 땅, 제주도에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제주도의 세수입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세수입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리켜서 바로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자체한테 지방세를 내게 된다. 요 얘기와 연계됐고 상당히 어려웠던 질문,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끝에 머리 보니까 직접 환원법의 적용을 가능케 한다 해서 자, 요건 이제 뭐냐면은 자, 이건 대단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인데 자,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요. 다시 전체 그림 한 번만 잡아보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 중에서 원가법이 있죠. 제초달 원가를 구해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적산 가격을 계산을 하게 될 테고 적산임료, 기기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비준 가격이라고 해서 사시지계면,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런 식의 논리구조. 비준 임료도 자, 뭐가 있었지?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지, 개그,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해서 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 잡습니다. 그리고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익이라고 하는 게 환원 가자, 수익 가격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환원법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이건 대단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진짜 어려웠던 게 3번하고 4번.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야. 많이 보내 찍으셔야 돼. 많이 보내. 그래서 약간 유형을 바꿨어. 그전에 맨날 이제 자,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오다가 바로 부증성에도 불구하고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 이게 물리적 공급은 아니에요. 용도적 공급은 어떻다?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쟁점 약간 응용했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도 똑같이 논리 구조를 잡으셔야 돼. 부동성이라고 해서 외임국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부증성에서 지예라고 지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예외 없다. 이 개념을 통해서 5번 지문을 설명을 드렸고요. 외임국지 지예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학계론 부동산학 총론에서 제일 까다로운 파트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파트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감정평가론 얘기를 하다시피 곳곳에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연적 특성 중 집약적 토지 이용, 지가와 관련돼 있었죠? 다 보지 말고 지가와 관련돼 있었죠? 지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하게 된다. 건물 높게 짓는다. 이런 얘기라고 이게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바로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관련돼 있죠? 지금 두 번째 거 보면 안 돼요. 딱 하나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그게 똑바로 공부를 하신 거야. 지가가 비싸니까 집약적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와 관련돼 있다?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나머지 사이드 토지의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한다. 자, 부증성. 자, 다른 뭐 콜라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마스크를 줄 서 있으면 사람들이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자, 소유 욕구의 증대, 희소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증성이라는 개념. 자, 그리고 문제 풀어갈 때 이 보니까 부증성 나와 있고요, 영속성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개별성,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까지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풀 때 똑바로 풀려면 이거 아무리 뭐 공부를 안 했어도 2, 3, 4번 중에 찍는 거야. 이 중에 인접성이 뭐고 적재성이 뭐고 이런 것들 찾아가시면 안 돼. 절대 시험지 보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일 없이 줄여놨다고 뒤지기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휴보를 보셔야 돼. 그래서 다시 갑시다. 외임국지 지예라고 해서 지가 상승, 그 다음에 집약적 토지 이용,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지만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 그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부증성 이렇게 뽑아냈었고요. 지금 키워드만 가서 보면은 부증성, 자, 28회 때 포인트, 그 다음에 29회 때도 부증성. 뭐 문제 다 똑같이 내도 사람들이 매번 새롭게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지금 보니까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 집약적 토지용 지가 상승 관련돼 있죠. 해서 지에 해당되니까 뭐와 연계돼 있다?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 있다.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기억번은 나가리 시켜야 되죠. 기억번은 나가리 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꾸 훈련하셔야 돼. 이건 부증성 하나도 알면은 그걸 제거해 가는 방식. 두 번째, 감가상각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영속성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로 공부 안 했잖아요. 영속성, 썩지 않는다. 감가상각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장활동, 이거 알겠다. 외임국지에서 부동성과 연계가 돼 있었죠. 그래서 부동성 디귿번을 죽여버리게 되면 답은 몇 번? 2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걸 다 쳐있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리라도 한 개, 두 개라도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요. 시간을 세이브. 지금이야 제가 설명드리니까 일 없이 읽어주지만은 시험장 가면 이따위 식의 문제는 무조건 15초, 20초 안에 끊어주셔야 돼. 왜? 나중에 공식 문제 이런 것들 내가 경제론에서 막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 아니 잘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것까지 배려하려면 이걸 20초 안에 다 끊어버리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뒤에 갈 것도 없이 딱 3개 딱 끊어버리면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박스형 문제를 풀어갈 때는 보통 사람들이 적당히 하게 되면 이게 돼져버립니다. 이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나머지
자,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것을 개별성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나와 있죠? 이게 영속성에 관한 부분을 볼 수 있다 해서 썩지 않기 때문에 장기. 자, 표현에 현혹되지 마시고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 지금 제가 진짜 요즘에 연구를 해보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장에는 거의 집중을 못해요. 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에 외임국지 지혜라고 하는 거. 외임국지 지혜. 자, 부동성과 관련되는 게 외임국지. 그 다음에 아까 부정성과 관련되는 게 지가 상승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없다 얘기해서 이렇게 답은 2번 해서 영속성 물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소유함으로써 자본이익과 운용이익이 발생되게 된다 해서 그럼 이것도 가셔야 돼. 외임국지, 외부 효과, 임장활동, 국제적 시장, 지역 분석 아니죠? 부동성은 일단 나가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예, 지가 상승 얘기하고 예외 등 관련한 부분 아니죠? 자, 그럼 아니면 이거 뭐야? 영속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래. 부동성, 영속성, 그리고 이제 추가로 개별성은 있지만 우리가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세 개만 가지고 지금 문제 구성을 대부분 하고 있다고요. 배경 설명까지 필요할 때 개별성이 필요한 거고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 부동성, 부정성, 그 다음에 다시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세 개만 갖고 뒤지게 우려먹고 있다고 중간중간에 개별성을 알면 좀 이해가 빠르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 그 파트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야. 개별성 얘기는 나중에 시장론 할 때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면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가셔야 돼. 사람들이 이걸 좀 완벽을 기하고 싶다. 자기의 머릿수는 그렇게 모르나? 라고 제가 수업을 비웃습니다.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 양이 많아가지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안 돌아서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덜 외우는 게 하나의 방법. 많이 외우면 많이 잊어먹어. 그래서 그잖아요. 많이 외우면 많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뭐야? 적게 잊어버리는 방법은 자 결국은 몇 개라도 건지는 방법은 적게 외운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다. 그냥 외임국지지혜, 외임국지지혜 이거만 뒤지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도 지금 개별성,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인접성 공부한 적하고 적재성 공부한 적 없어요. 그러면 내용을 몰라도 외임국지지혜 이것만 가지고도 대충 뭘 찍어낼 수 있다? 영속성을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셋 중에 하나라니까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갖고 도배를 하고 있다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 자기 생각이야. 혹시 올해는 뭐가 나올까? 그런 거 하지 마. 점집을 차려야지. 그런 거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수험생답게 단순하게 외임국지 지혜라고 해서 자, 영속성. 자,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얻게 되는 운영이득. 이걸 우리 공부할 때는 영업이득. 자, 해서 가유순전 이렇게 불렀었고요. 자본이득은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이죠. 순전후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 투자론에서 필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하방 경직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썩어버릴 것 같으면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돼. 근데 썩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를 때까지 버티는 수가 있겠다라고 할 것. 여기 비슷한 개념이 우리가 이제 정책론에서 동결효과라는 개념이 있죠. 양도소득세가 중과됐을 때 그 부동산의 보유자가 그 세금 적게 내려고 매각을 뒤로 미루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동결효과. 그래서 동결효과라는 개념은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테고 하여튼 이건 뭐야? 시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이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 바로 영속성이라 부릅니다. 생선이라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뭐 냉동이 잘 되긴 하지만은 그게 안 되던 시절에 생선이 많이 잡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썩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다? 썩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이런 문장 볼 때만 짜증나. 누가 강조를 해? 주어가 없어. 주어가 없고. 자, 국어 문맥이 개판입니다. 강조하게 한다. 그럼 누가 한다는 거야? 영속성이 사람이야. 강조를 하게. 그래서 하여튼 이거 이제 학개론 얘기의 특징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문법이 전혀 안 맞아요. 이 번역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들떨어진 애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개판이야. 읽고 있으면 짜증이 나게 돼.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아, 이게 개론 쪽은 어설프게 번역한 애들이 이걸 그대로 교재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 전달이 똑바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외임국지, 지. 이렇게 야매로 가는 거지. 지들이 개판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야매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외임국지, 지. 외임국지가 뭐 있어요? 부동성. 지혜가 뭐 있어? 자, 영속성, 부증성이라고 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영속성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에 설명과 관리, 새끼들 그냥. 자, 부동산 관리 의의를 높게 한다. 얘는 또 누가 높게 하는 거야? 주체가 없어. 갖다 치고 자본 이득과 소득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양아치들이에요. 지난번에는 자본 이익 그 다음에 운용 이익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이게 결국은 이 하나하나 자본 이득 소득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영속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 이걸 소득이득, 영업이득,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본이득, 자본이익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달리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 문제 언제야? 27회 때 나왔었고요. 이 문제가 언제 나왔었어? 30회 때 구성이 되게 되죠. 장기 배려 뭐와 관련돼 있다? 영속성이라는 개념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외임국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부동성이 아니고 뭐 다른 거 없네. 그냥 답은 이제 뭐가 된다? 영속성. 그러니까 지문을 볼 것도 없이 답이 다 줄 서 있잖아. 중간 지문 5개 중에서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이 중에서 답을 뽑게 다 구성을 해준다고요. 근데 수험생들은 이걸 볼 때 이걸 막 쳐익기 시작해. 적재성이 뭔지, 인접성이 뭔지. 그리고 보통 일반 학원의 교재는 다 이런 것들 다 많아. 그러면 어떻게 좋지 않은 머리를 다 외워보겠다고 막 읽어본다고 그런 시험 보실 때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본 것 같고 내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의임국지 지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 패턴들을 보시라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뭘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고요? 부동성, 그 다음에 부증성, 영속성 요 3개 가지고 거의 도배하다시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개별성 이런 것들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툭툭 던져놨을 때 전혀 신경을 쓰면 안 돼. 아까 지자체 수입의 근거가 된다든가 직접 환원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 개소리들이야. 그런 것들에 현혹이 되면 시험장에서 말려버립니다. 그때 아주 무식하게 외임국지, 지혜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뭐와 연결됐다? 영속성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게 되면은 시험 볼 때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런 걸 뭘 돈을 내고 배워요. 그냥 기본 외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집중을 하셔야 돼. 시험에 나왔던 것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제가 16년 단 데이터를 분석을 했던 건데 다 똑같아. 근데 꼭 중간에 한두 개씩 흔들어주는 지문이 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답이 아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그걸 갖고 연구를 하고 외우기 시작한다. 자기 뇌의 용량을 몰라. 그거 몇 개 외워버리면 법률행위 입학 때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교환이 흔들린다고. 귀에 자기 머리를 아주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 가능하면 집어넣어서는 안 돼. 가능하면 양을 빼고 그냥 가볍게 슬림하게 가셔야 돼. 외임국지 지혜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더럽게 많이 나온다. 영속성 등에 관한 설명,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영속성은 모르겠고 부동성에서 뭐가 나와야 돼? 외임국지 나와야 되죠? 외임국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에서 나오는 게 지혜, 지가 상승해서 집약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지가 상승해서 집약화 나오는 거죠.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높게 짓는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얘기가 가장 기본이죠. 자, 영속성, 썩지 않은 성질,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 현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답은 이제 요거 5, 4번을 뽑았다. 외부 효과 뭐와 관련돼 있어? 외임국지와 관련돼 있죠. 외부 효과는 뭐와 관련돼 있어? 부동성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야. 개별성을 따로 외워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외임국지,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이게 뭐가 된다? 바로 부동성과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개별성을 이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임, 국지 이 얘기로 효부를 보는 거라고요.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외부 효과, 국지적 시장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야. 왜 개별성이랑 관련이 없냐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키워드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외부 효과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자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개별성을 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외부 효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 주체 목적에 따라서 분할 합병 등을 할 수가 있다. 뭐 토지는 쪼갤 수도 있고 합병을 할 수도 있다. 요거 하면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했던 이슈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죠. 바로 토지 표시, 토지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의 토지의 하필 등기 관련해서 토지의 하필 또는 합병 등기라는 개념이 있고 건물의 합병 등기라는 개념이 있다. 두 개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바꿨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 표제부에다가 어떻게 해라? 하나의 등기 토지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출제 포인트 합병 등기, 하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두 개의 토지가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만 어떻다? 합병 등기,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 메모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어.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어. 이 두 개의 토지를 합치고 싶어. 그래서 이 등기부에다가 A라는 토지에 등기부가 있었고 B라는 토지에 등기부가 존재했었는데 이 두 개의 토지를 한 덩어리의 토지로 만들어서 한 필지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때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자,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만 어떻다? 합병할 수 있다. 합필할 수 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소유자가 다르면 당연히 합병이 안 돼. 개판돼 버리잖아. 저당권의 내용이 달라도 안 돼. 똑같은 등기 원인, 등기 연 원리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 뭐라 할 수 있다? 합병 등기 또는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30회 때 등기법에서 출제가 됐던 주제. 다시요. 두 개의 토지를 합병을 하고 싶어.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를 바꿔줘야 된다고. 얘가 300제곱미터, 이가 200제곱미터. 그랬으면 이걸 500제곱미터짜리 하나의 토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라고요? 두 개의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존재하면 어떻다? 이때는 합병 등기 또는 건물 합병 등기, 토지일 때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작년에 공간정보법에서 등기법에서 출제가 됐던 주제예요. 단순하게 다 토지 합병, 건물의 합병 등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합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이 문제에서는 문제 더럽게 어려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 우리가 하필 등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는데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문제 모든 포인트 지금 10년 사이 두 번 출제가 됐는데 두 개의 토지를 하필을 하고 싶다. 합병을 하고 건물 두 개를 합병을 하고 싶다. 등기부에 하나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두 개 토지, 두 개 건물에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무조건 틀리든 맞든 무슨 얘기? 합병, 하필 등기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바로 저당권을 찾아보시라고. 틀리든 맞든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저당권.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있으면 하필 또는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나중에 등기부 보실 때 이해하실 거야. 요건 아주 단순하게 가야 돼. 하필 얘기 보셨고 다시 가십시다. 지금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외임국지, 지예 이 얘기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렇게 정리드렸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서 갑니다.